어떤 상황들을 놓고 누구누구를 쉴드 치려고 보니까 청와대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반대로 증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와 김기춘과의 밀접한 커넥션 없었어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정기대면 없었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김기춘도 박근혜를 만나려면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화장해야 되니까. 진짜 문고리였던 거죠. 진짜 문고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통령을 지킨 게 아니라 대통령을 감금해 놓고 있었어. 사육. 그럼 한 7억씩 꽂아줘야 한 번씩 이렇게 문 열어서 데리고 나가서 구경시켜주고. 저는 유민봉이 직접 그 국회 그 안행위 청문회 때 직접 질문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싸가지 없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존나 싸가지 없고 삼성맨이에요. 백남기 어르신. 삼성맨인데 어쨌든 실과장들 또는 직접 대면이 이제 우리가 풍문으로 알았는데 직접 이 사람의 말 실수로 그게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로만도 그냥 탄핵이에요. 예, 다른 거 다 빼고 뭐 최순실하고 불륜 뭐 이런 거 다 빼고 요거 한 개만이라도 지금 불륜은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요? 뭐 어쨌든 다 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눈치채네. 어쨌든 빼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증언이 나왔어요. 박근혜를 따르는 박사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바보 같은 대통령을 앉혀놓고 그를 실드치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뭐 안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쪽인데 사실은 비서실장이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정 현안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날마다 그것도 2번씩 만나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맞아요. 안 그러면 비서실의 장을 왜 임명하냐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반대로 말하면 박근혜는 필요할 때만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최순실 오다대로 흩 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유추해보면 드라마 쳐보고 시술 받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지시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김기춘도 정기 보고도 없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되는 비서실장도 안 만나고 기능이 비서가 아닌 거지 김기춘은 사실상. 그 뭐야 그 사람은. 별도의 한 이끌어가는 대장. 그러면 지금 별명 바꿔야 되네. 김기춘 별명이 왕실장이거든요. 근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게 이재만이야. 이재만이 왕실장이었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그냥 순실이 지시에 따라서 스피커 노릇을 잘하는 박근혜를 하루에 한 접시 먹여가면서 사육했던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국정에 대한 권한과 결정은 김기춘과 최순실이 서로 합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점점 불쌍해지는데 우리 박 여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종합해 보면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운영하는데 이거는 좀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보고를 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다 풀린 거죠. 하루에 1시간 정도 관저에 나와서 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관저에 계속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난 거죠. 이제 알겠어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각 해당 실장들 불러서 1대1 면담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권력이 분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최순실이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최순실 밑에 문고리 3인방과 그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등등 실장들을 내려놓고 모든 건 다 최순실과 실장들이 수석들이 논의해서 이건 대통령한테 제가 해주시고요. 그러면 최순실이 갖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오다 내려주세요 하고 주면 그대로 오다 내리고 또 저녁에 가서 잠도 자고 오고 침대 2-3개 놔두고 뭐 그런 식의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원래 문고리 3인방은요. 박근혜 사람이 아닙니다. 최순실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최순실이 갖다 꽂은 거예요. 그렇죠. 사인에 있을 때부터 최순실이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금까지 쭉 지내온 이유도 사실상 박근혜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네.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유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지금에 있는 권력과 지금에 있는 모든 그 정치적인 데 있어서를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11.6 사태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최순실이 다 홀라당
다 헤쳐먹었네. 아니 뭐 그건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가 살아 있을 적에 이제 최태민과의 그 관계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했을 때 김재규 등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에게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 것이 좋겠다.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그렇게 간언을 하였는데 나도 그러면야 좋겠지만 최태민에 미쳐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것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11.6이 터졌고 사실 그 11.6이 터지게 되는 거에도 그 안에서 최태민과의 관계를 둘러싼 그 안에서의 또 어떤 알력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그 최씨 일가에서의 최태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임선희에게 갔다가 이제 최순실에게로 넘어오는 최씨 일가의 어떤 또 권력 투쟁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 권력에 의해서 박근혜는 장악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1대 최태민에게 장악되어 있다가 2대 그러니까 임선희 살아 있었을 때에 그 정계 입문을 하게 된 건데 박근혜가 그 대구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때 선거 관리 같은 거 돈 관리를 또 임선희가 했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최순실이 완전히 박근혜의 인신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니까 지금 뭐 왜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나? 원래 있던 가족도 다 내치고 지금의 이 가족이 가족 아닌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유사 가족 이런 형태로 사실은 영부인 행세이자 사실은 영분해가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계속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전의 해석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뭐 최근이 아니지만 또 다른 견해가 뭐냐면 최태민이 박정희한테 잡혀갔을 때 박근혜 차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최태민을 살려준 거고 박근혜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갖 그 시퍼런 비서진들이 박근혜를 결혼시키고 최태민하고 띄어내야 되는데 붙어 있게 했던 이유가 바로 박정희의 속살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평생의 업으로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게 평생의 업으로 살았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그 아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하시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서 성공했다. 근데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그의 딸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지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놨고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딸 최순실이 엉망으로 만든 거다. 만약에 최순실이가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돌아가신 양반 가지고 뭐 일이 갖다 붙여 아전인수로 한다 그래도 격이 너무 틀리네. 대를 이어서 헤쳐먹으려고 했던 박씨 집안에 그 호가호위를 해갖고 지들의 이득을 챙기고 결국 지가 직접적으로 팽당해갖고 그 안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고발자 역할을 하기 시작해놓고도 그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친다는 거는 정말 그 진실성을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박근혜가 모르게 아래 최순실이가 다 헤쳐먹었다. 이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둘이 상의했고 둘이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의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순실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지식적 한계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어쨌든 둘만의 언어로 충분하게 소통 후에 그것을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다 상의한 후에 그리고 이후에 이 돈들은 모두 정유라가 또 수십 년 후에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었지 이것이 박근혜는 몰랐다. 저는 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케네디나 부시 가문을 만들려고 했던 그렇죠. 거야?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의 어떤 관계 속에 이 게이트 속에 허우적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식 듣는 게 이제는 뭐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뻔한데 예상했던 게 하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 스토리텔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재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 박근혜 그 최순실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예. 박근혜는 비판력 없는 성격이잖아요. 성질은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팅은 다 최순실이 해주고 언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잠깐만 나 텔레비 봐야 돼. 네가 알아서 해. 여분위기였어.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요 등장하는 게 이제 전에 그랬잖아요. 금전적인 관계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직접 챙기고 대면한다든지 하는 거. 그것도 비서실장도 모르게. 그렇지. 그리고 정말 악행은 김기춘에게 미루는 방식.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파 지원 리스트, 흔히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 결론은 뭐냐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황진미의 옛날에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모든 분야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어 최근에. 전 분야에. 그러니까 문화예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정반대로 그걸로 끝날 놈들이 아니지. 자기 편 지원해줘야 될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좌파는 잘 먹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어느 무슨 좌파가 잘 먹어? 찌라시만 그러나? 아니 얘는 무슨 근거로 좌파가 잘 먹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굳이 말을 해석하자면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가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은 성향상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야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는 영화든 어디든 좌파들이 잘 나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그게 저번에 국제시장이라든지 연평해전 같은 거. 연평해전도 그렇고 저 6.25 배경으로 한 인천 상륙작전. 어찌 됐거나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 세금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정경련에다가 야 돈 한 2억씩 꽂아줘 단체별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정경련을 무슨 자기 사금고쯤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가 또 삼성은 또 적극 부역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제일 많이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14년에 1월부터 이 화이트 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김기춘이 직접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그때 당시 지금 밝혀진 것만 얘기하자면 15개 우익단체를 명단을 받고 이것이 30억 정도를 정경련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직접 한 단체당 2억씩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게 왜 정경련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냐면 그러니까 정경련한테 이렇게 엄청난 비자금을 수백억 대를 뜯어 썼어요. 뜯어 쓰고 나서 정경련은 그럼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거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 5대 악법을 통과시켜줘서 당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내 너무 억울해요. 박근혜가 현장에 나가 직접 서명하면서 5대 악법 촉구 뭐 100만인 서명, 1000만인 서명을 돌입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임의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엔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됐죠. 임금피크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퍼졌거든요. 그럼 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돈이 인건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박근혜가 뭐라고 했나요? 젊은 사람 뽑기로 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안 뽑았잖아요. 안 뽑고 이 돈을 누가 먹었죠? 이 돈 남은 재산 어디다 갖다 바친 거예요. 미르재단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수백억 대.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보수단체 관제대모 시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건희가 예언을 남겼어. 나중에 김자, 기자, 춘자 이름을 쓰시는 어르신이 오거든 뭐든지 다 내드려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재산의 임자이시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지. 그래서 김기춘이 와서 돈을 꽂아라고 했을 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꽂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건희는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건 뭐 의사가 더 잘 알지 우리가 알겠어? 가서 한번 거만을 한번 해보고 오시오. 거만이라니 얘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 눈깔 한번 뒤집어 보고 오시라고. 자기 눈깔을 뒤집어 보든가 이주일처럼. 후레쉬 한번 비치고. 자 마지막인데요. 김진태 줬댔습니다.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 검찰이 기소할 때 김진태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예, 선거법 위반. 근데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했는데 검찰이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법원이 아니야 이거 재판해야 돼 하고 재판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야 이건 틀림없이 황교안이 한 겁니다. 김진태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황교안이 시킨 거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대선 후보로 숨어있는 주자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는 김진태를 언급했고요. 타 방송에서는 나경원을 언급했거든요. 나경원은 이번에 같이 여차하면 나경원은 분위기 뜨면 대선 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선거 나가는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은 그런 사람이야. 당장 명구스러워서 반기문 모시는 척했지만 나경원은 자기 저주를 잘 알고 있었던 거지. 반기문이 날아가면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눈물원에 가까운 재미삼아 얘기를 해본 거고요. 김진태 지금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박근혜 탄핵받는데 집회하고 다녀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김진태 코가 석자가 되게 생겼다. 뭔가 이거 굉장히 쌤통인데 이거. 근데 애초에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발의를 안 한 것 자체도 그때부터 좀 봐주기 의혹이 좀 있었는데 그야말로 담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 보이는 거고 지금 아마 김진태 행보에 대해서 당내나 또 같은 검찰에 있던 사람들도 너 나중에 그 솔로 될 때 보자라고 누군가가 벼르고 있었던 참에 이 기회에 칼을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이게 나팔소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욕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당내에서 얼마나 지가 지 역할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겠어요. 그렇겠죠. 아마 상당히 이권이라든지 당내 어떤 그 권력구도 안에서 지 능력에 넘어가는 짓거리들을 해서 모난 돌이 정막는다고 딱 그 꼴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가 어쨌든 검찰이 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 25부에 춘천시 선관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이제 한 거죠. 이건 좀 의외예요. 좀.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봐도 너무 선거법 위반이 지나쳤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그렇죠. 김진태가. 예. 근데 허위사실 유포죠.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9대 국회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어. 아예. 그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거네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 검찰의 우병우 라인이 꽂혀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친박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던 김진태를 어떤 용도로든지 살려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향후에 벌어질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그 모든 관계에서 김진태만큼은 확실하게 총대에 메고 해줄 놈이 없었는데 이놈을 선거법 중죄로 기소를 해서 날려버리면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 집회 반대 집회에 김진태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워낙에 중죄인 놈을 불기소해놓고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불기소를 했던 검찰 관계자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또 그렇게 나오면은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딱 봤을 때 야야 요거는 기소 안 하고 재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선관위 업무가 문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기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벌어질 그렇잖아요. 왜 김진태는 기소 안 하고 나는 기소해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런 심상이라는 거죠. 선관위가.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게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뭐 이제 딱 이제 확대해서 그래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지. 뭐가 있냐면은 정부 주요 기관에 있거나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사회적 분위기 또 정권 교체 시기에 어떤 분위기도 좀 보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심적 주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뭐 나쁘게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산에서 소녀상 같은 거 허락했던 구청장이라든지 각 지자체나 각 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현재 그 민심 위반이라 그래야 되나 정권하고의 어떤 충성도를 끊어가면서 어떤 독자적인 살 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김진태가 춘천을 너무 욕보였어요. 그래서 춘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고요.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집회하시잖아요. 그게 선관위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홍준표라는 사람의 스킬로 보면 김진태가 갑자기 생각해왔던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면서 대선 출마하는 후보를 탄압한다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태 씨. 관리 같은 거 돈 관리를 또 임선희가 했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최순실이 완전히 박근혜의 인신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니까 지금 뭐 왜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나? 원래 있던 가족도 다 내치고 지금의 이 가족이 가족 아닌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유사 가족 이런 형태로 사실은 영부인 행세이자 사실은 영분해가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계속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전의 해석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뭐 최근이 아니지만 또 다른 견해가 뭐냐면 최태민이 박정희한테 잡혀갔을 때 박근혜 차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최태민을 살려준 거고 박근혜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갖 그 시퍼런 비서진들이 박근혜를 결혼시키고 최태민하고 띄어내야 되는데 붙어 있게 했던 이유가 바로 박근혜의 속살이 박정희의 속살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평생의 업으로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게 평생의 업으로 살았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그 아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하시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서 성공했다. 근데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그의 딸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지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이거는 좀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보고를 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다 풀린 거죠. 하루에 1시간 정도 관저에 나와서 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관저에 계속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난 거죠. 이제 알겠어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각 해당 실장들 불러서 1대1 면담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권력이 분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최순실이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최순실 밑에 문고리 3인방과 그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등등 실장들을 내려놓고 모든 건 다 최순실과 실장들이 수석들이 논의해서 이건 대통령한테 제가 해주시고요. 그러면 최순실이 갖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오다 내려주세요 하고 주면 그대로 오다 내리고 또 저녁에 가서 잠도 자고 오고 침대 두세 개 놔두고 뭐 그런 식의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문고리 3인방은요. 박근혜 사람이 아닙니다. 최순실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최순실이 갖다 꽂은 거예요. 그렇죠. 사인에 있을 때부터 최순실이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금까지 쭉 지내온 이유도 사실상 박근혜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네.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유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지금에 있는 권력과 지금에 있는 모든 그 정치적 들고 그 얘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뭐 안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쪽인데 사실은 비서실장이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정 현안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날마다 그것도 2번씩 만나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맞아요. 안 그러면 비서실의 장을 왜 임명하냐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반대로 말하면 박근혜는 필요할 때만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최순실 노다대로 흩 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유추해보면 드라마 쳐보고 시술 받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지시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김기춘도 정기 보고도 없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되는 비서실장도 안 만나고 기능이 비서가 아닌 거지 김기춘은 사실상. 그럼 뭐야 그 사람은? 별도의 한 이끌어가는 대장. 그러면 지금 별명 바꿔야 되네. 김기춘 별명이 왕실장이거든요. 근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게 이재만이야. 이재만이 왕실장이었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그냥 순실이 지시에 따라서 스피커 노릇을 잘하는 박근혜를 하루에 한 접시 먹여가면서 사육했던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국정에 대한 권한과 결정은 김기춘과 최순실이 서로 합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점점 불쌍해지는데 우리 박 여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종합해 보면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운영하는데 적인 데 있어서를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11.6 사태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최순실이 다 홀라당 다 헤쳐먹었네. 아니 뭐 그건 얘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가 살아 있을 적에 이제 최태민과의 그 관계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했을 때 김재규 등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에게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 것이 좋겠다. 빨리 결혼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그렇게 간언을 하였는데 나도 그러면야 좋겠지만 최태민에 미쳐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것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11.6이 터졌고 사실 그 11.6이 터지게 되는 거에도 그 안에서 최태민과의 관계를 둘러싼 그 안에서의 또 어떤 알력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그 최씨 일가에서의 최태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임선희에게 갔다가 이제 최순실에게로 넘어오는 최씨 일가의 어떤 또 권력 투쟁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 권력에 의해서 박근혜는 장악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1대 최태민에게 장악되어 있다가 2대 그러니까 임선희 살아 있었을 때에 그 정계 입문을 하게 된 건데 박근혜가 그 대구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때 선거 어떤 상황들을 놓고 누구누구를 쉴드 치려고 보니까 청와대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반대로 증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와 김기춘과의 밀접한 커넥션 없었어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정기대면 없었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김기춘도 박근혜를 만나려면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사장해야 되니까. 진짜 문고리였던 거죠. 진짜 문고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통령을 지킨 게 아니라 대통령을 감금해 놓고 있었어. 사육. 그럼 한 7억씩 꽂아줘야 한 번씩 이렇게 문 열어서 데리고 나가서 구경시켜주고. 저는 유민봉이 직접 그 국회 그 안행위 청문회 때 직접 질문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싸가지 없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존나 싸가지 없고 그때 삼성맨이에요. 백남기 어르신 거니까. 삼성맨인데 어쨌든 칠과장들 또는 직접 대면이 이제 우리가 풍문으로 알았는데 직접 이 사람의 말 실수로 이제 그게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로만도 그냥 탄핵이에요. 예, 다른 거 다 빼고 뭐 최순실하고 불륜 뭐 이런 거 다 빼고 요거 한 개만이라도 지금 분류는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요? 뭐 어쨌든 다 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눈치채네. 어쨌든 빼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증언이 나왔어요. 박근혜를 따르는 박사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바보 같은 대통령을 앉혀놓고 그를 실드치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